그리고 있다가 중추사로 승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추사는 중추원의 종이품관직인데 이거는 중요해요. 고려시대에는 중요한 정책을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때 회의를 하는 고위 관리들의 관청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중서문화성이고 하나가 중추원이에요.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리를 재신이라고 하고 중추원의 고위 관리를 추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신과 추밀을 합쳐서 재추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아래서부터 관직으로 올라가다가 재추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은 출세했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품계로는 중추원의 정3품 이상, 그리고 중서문화성은 전부 종2품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관직이 문화시중이잖아요.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이걸 5개 관직을 오제라고 하고, 중추원에 판중추원사, 중추원사, 지중추원사, 동지중추원사, 중추원 부사, 첨서중추원사, 중추원 직학사, 요걸 7추라고 해가지고 오제 7추, 이 12개 관직이 고려의 핵심인데 강감찬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요. 이거는 하는 일이 없다는 것보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기가 관심이 있는 어떤 일에서든지 안건이 올라오면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강감찬이 자기가 관심 있던 문제가 아마 사직단 수리하고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직, 이 사직단이 아마 이 전쟁으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이걸 수리를 하고, 이 수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사직단에서 제사 지낼 때의 그 의례, 이걸 전부 정하게 할 것을 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왕이 받아들여서 사직단 이때 다시 만들고 이거 이제 이 절차를 전부 기록을 해라. 왕명이 내려졌고 이게 아마 기록이 됐을 텐데 그때 기록된 그 글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고려사 예지에 남아 있어요. 이때 강감찬의 나이가 무려 67살 때 일입니다. 아마 회의에 들어가면 강감찬이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비로소 추밀이 되었다. 재추의 일원이 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강감찬의 모든 것을 다 훑어보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어서 2부 상서로 옮겼다. 2부 상서는 2부의 상서 최고 관직입니다. 그런데 2부가 뭘 하는 곳이냐면 문신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이건 권한이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는 관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미담 하나가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강감찬에게는 계령현에 12결의 땅이 있었는데 왕에게 아래요 군호에게 공급하자고 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령현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계령면이에요. 이 계령이라는 이름은 지금 거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땅이, 강감찬의 땅이 있었는데 이거를 국가에 기증한 겁니다. 땅을 내놔서 이걸 군인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이게 군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강감찬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일을 했을까 하는 건데,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게 된 건데, 이걸로 그쳐서 왜 그랬는지 하는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군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려시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군인을 배출을 하면, 남자가 군대 가면 가족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 한 명당 2사람의 양호라는 걸 붙여줘서 이 사람들이 이 군인의 가족들을 책임지게 하는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 나오면 양호가 2명이 나오고 요거 하나를 세트로 묶어서 군호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 땅 12결을 줬다는 거죠. 12결은요 얼마냐면 고려 초에는 1결이 15,4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결이면은 18만 5천 제곱미터
우리가 익숙한 평으로 따지면 5만 6천 평 정도가 되는 땅이에요. 무척 넓은 거죠. 이걸 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땅을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지? 이거 방위성금인가? 이런 생각보다 오히려 제 관심은 어디에 꽂히느냐면요. 경상북도 김천시 계령면에 어떻게 강감찬이 땅을 가질 수가 있었지라는 거예요. 강감찬은 이 경상도 지역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5대조부터 금주에 와서 살았고 어려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 어떻게 해서 계령면 땅이 있지? 강감찬이 어떻게 이 땅이 여기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게 저는 아주 궁금해요. 가능성은 처가, 그러니까 강감찬의 부인이 이 지역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때는 딸에게도 상속이 되니까 이 딸이 그 땅을 상속받아서 가져올 수 있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데 그 할아버지 5대조가 신라에서 왔다고 했을 때 그 온 신라라고 하는 데가 혹시 여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건데 이거는 가능성이 아주 좀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가설이 강감찬 부인이 가져온 재산 이런 거일 텐데 이것도 확인되지 않고 이 정도 얘기거리로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록이 적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뭘 모르는 거지? 여기까지 접근하는, 여기까지는 알 수 있고 이걸 넘어가면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그 선을 분명히 하는 게 이게 역사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자. 자, 우리가 아는 것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난 갑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한 뒤 무려 7, 8년 뒤에 이런 일이 있어요. 현종 9년 1018년에 서경유수 내사시랑 동 내사문화평장사에 제수되었는데 왕이 손수 고신을 쓰며 말하기를, 고신은 임명장이에요. 이 내사시랑 동 내사문화평장사라고 하는 긴 관직, 고려시대에는요 관직은 길수록 좋은 겁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이 임명장을 왕이, 현종이 직접 쓴 거예요. 누굴 시키지 않고. 이때 뭐라고 썼느냐, 경술년, 이게 1010년 오랑캐 전란이 있어 적들이 한강변까지 깊숙이 침범해 왔는데 당시 강공의 계책이 아니었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좌이민이 되었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종이 높은 관직을 내리면서 그 임명장에 무려 8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해서 쓴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강공의 계책대로 피난하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좌이민이 되었을 것이다. 좌임이라고 하는 것은 옷깃을 왼쪽으로 포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볼 때 왼쪽에 옷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포개지는 거죠. 이게 좌임이고, 우리 지금 남자 양복 자켓을 입으면 왼쪽이 위로 올라가죠. 요걸 우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중국 문화와 그 바깥 문화가 달랐어요. 중국 사람들은 우임을 했습니다. 우임. 중국 장성 바깥에 있는 유목민족은 좌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이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강공의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거란 사람이 됐을 것이다, 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그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 또 문제의 나이, 이때 71살이에요. 71살에 서경유수 내사시랑 동 내사문화평장사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관직에 오르는데, 서경유수는 서경의 지방관이에요. 서경은 지금 평양이잖아요. 평양에 직접 부임해서 서경을 다스리는 지방관입니다. 동시에
서울에서의 관직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겸하는 거죠. 그 관직이 이 긴 평장사예요. 이 내사시랑 동내사문화 평장사 중에 내사는 나중에 중서로 바뀌게 됩니다. 내사성이 문종 때 중서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중서시랑 동중서문화 평장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평장사 가운데 서열 2위. 평장사에 여러 등급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관직이에요. 이 위에 문화시중이 있으니까 이 관직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열 3위의 관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71살의 서열 3위? 글쎄요, 이거는 뭐 끝까지 관직에 살아남아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지만 아마 서열 1위, 2위는 강감찬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역시 노익장은 계속됩니다. 자, 그때 거란에 3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강감찬을 명장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전쟁이 이때 일어나요. 거란에 소손령이 침입하니 병사가 10만 명이라고 했다. 호 10만. 우리 10만이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세보면 몰라요. 아마 10만이 훨씬 안 됐을 겁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잖아요. 아, 우리 3천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10,000명이야 라고 하는 게 일단 기선을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10만이야, 100만이야 이 정도, 그래도 거짓말도 어떤 규칙이 있는 거니까 대체로 한 10배 정도 부풀리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자, 어쨌건 10만이라고 하면서 소손령이 침략을 해와요. 당시 강감찬은 서북면 행영도통사, 서북면,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도 쪽에 파견된 도통사,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강감찬을 상원수로 임명하고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서 군사 20만 8,300명을 거느리고, 여기서 20만을 거느리고 하면은 2만이야 라고 할 텐데 20만 8,300명이라고 했으니 이 숫자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주는 지금 청천강 바로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주라고 하는 곳이고, 이게 고려시대는 안북부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군사 도시예요. 여기에 주둔하게 했다. 그랬더니 강감찬이 군대를 흥화진이라고 하는 데까지 보냅니다. 흥화진은 압록강 바로 아래에 있는 신의주 옆에 원래 있던 곳을 의주라고 하는데, 의주에 있던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르러서 기병 12,000명을 뽑아서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뒤 큰 동화주를 소가죽에 꿰어서 성 동쪽 큰 냇물을 막고 그들을 기다렸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의 재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적들이 오자 막아나왔던 물줄기를 트고 복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시켰다. 그러니까 거란군의 선봉을 여기서 한번 깬 거예요. 흥화진 전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거란군의 본진은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내려옵니다. 소선령이 군대를 이끌고 곧장 경성으로 진군했다. 경성이 지금 개경이니까요. 자, 흥화진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거기에서 패배한 거란군이 계속 아래로 내려와서 개경까지 온 거예요. 그때 강민첨, 부원수죠. 부원수 강민첨이 자주, 이게 평안남도 순천인데 여기에서 다시 거란군을 패배시켰다. 실항으로 참전한 조원은 마탄에서 거란군을 공격해서 목을 벤 것이 마녀급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마녀급이면 처음에 쳐들어온 거란군이 10만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른 숫자는 다 안 믿는데 이건 또 믿어줘야 되나? 아니면 목 뺀 것이 마녀급이었단 이게 10배로 펑튀기 된 걸까? 자, 여러 가지 그 계산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 마탄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평양 지역이에요. 여기저기에서 거란에 대해서 고려군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데, 그런데도 거란군이 계속 밀고 내려와서 개경까지 옵니다. 아마 여기에서 어떤 그 전투가 있었는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거란군이 개경 가까이 오자 강감찬이 병마판관 김종현으로 하여금 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급히 개경으로 들어가 수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강감찬은 어디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청천강 남쪽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개경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군대 가운데 10,000명을 보내서 개경을 수비하게 하고, 동북면 병마사, 이거는 저쪽 그 동북면 쪽이니까 강감찬의 지휘 바깥에 있던 그 군대예요. 여기서도 3,300명을 개경으로 보내서 둘을 합치면 한 13,300명 정도가 개경을 지키게 되는 거겠네요.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거란의 공격을 막는데 성공을 합니다. 거꾸로 공격에 실패한 거란군이 군대를 돌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강감찬이 기습해서 500여 급을 베었다. 자, 그러다가 이 후퇴하던 거란군이 그 다음에 2월 달에 귀주를 통과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 전투, 이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강감찬 등이 귀주의 동쪽 교회에서 거란군을 맞아 싸우는데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김종현이 군사를 인솔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이 군사는 누구냐면 강감찬이 개경을 지키라고 내려보냈던 그 군대. 그 군대가 개경으로부터 이 거란군을 쫓아서 북쪽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2019년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는 대체로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죠. 북풍이 불 때인데, 김종현이 남쪽에서 막 거란군을 추격해서 귀주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바뀌어서 깃발이 북쪽을 가리켰다. 적벽대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귀주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바람을 등진 아군이 그 기세를 타고 용기백배하여 격렬히 공격하니 거란 군사들이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군이 그들을 추격해서 석천을 건너 발령에 이르렀는데, 시체가 들을 덮었고 사로잡은 포로, 노획환, 말과 낙타, 갑옷, 병장기는 이루 셀 수 없는 지경이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의 패배가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귀주 대첩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래서 강감찬이 귀주 대첩을 거두었다는데, 이때 나이는 자연스럽게 한 살이 더 많아진 72살이에요. 자, 이 기록 뒤에 고려사에는 이런 말이 뒤따라옵니다. 거란주가 패전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소손령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적을 얕잡아보고 적국 깊이 들어가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는가? 짐은 너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그런 후에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거란의 대패가 이제 여기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거란 측 기록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패배는 패배 맞는데 거란 측에서는 이 패배를 글쎄요,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고려 쪽에서 이 승리를 좀 확대해서 과장해서 기록한 것이거나, 또는 둘 다이거나 이런 거겠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감찬에게 패배한 거란 장수가 소손령인지 아닌지, 우리 소손령이라고 안 하고 소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손령과 소배합은 어떤 관계일까?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록의 오류이고 소배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손령과 소배합은 어떤 관계냐? 소배합이 소손령의 형이에요.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고려 쪽에는 자세하게 없고 거란 쪽에 있습니다. 거란의 역사 기록이죠. 요사에 의하면 여기 소배합 열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배합은 국구, 그러니까 황제의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소부방의 후손이다. 거란의 소씨는 황후족이라고 말씀드렸죠. 황족은 야율씨고 그 후손들입니다. 이 소배합에 대해서 요사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지략이 많고 기사, 말 타고 활 쏘기에 능했다. 말하자면 전투도 잘하고 지략이 있으니까 명장이다라는 이런 평가죠. 1004년에
거란과 송이 전쟁을 해서 전연의 맹약이라고 한 것을 맺을 그 전투에서 소배압이 발해군을 이끌고 송과 싸움을 벌였다. 그 전에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 군대가 거란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발해 군대를 이끌고 송과 싸웠고 전연의 맹약이 성립이 되자 북부제상, 거란은 북부와 남부, 북면관, 남면관 이원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북부의 재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전공을 상당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록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1010년에 고려 침략에도 참전했다. 거란 성종이 고려를 직접 공격해 왔을 때 이때에도 소배압이 참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경 서령에서 수천급을 뱄다. 이 수천급은 전부 고려 군인의 목인데요. 고려 군인 수천급을 배웠고 개경에 들어가서 개경을 약탈한 것도 소배압입니다. 이때 개경이 전부 불타요. 개경이 이제 왕도 없어지고 뭐 이런 정말 주인이 없는 곳에 거란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약탈을 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소배압인 거예요. 그런데 귀주에서의 패배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한문을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죠.